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문석입니다. 자, 이제 저희 드디어 이제 근현대사 왔어요. 자, 이제 근현대사로 저희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 근현대사는 정근대사랑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자,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정리가 된다. 자, 그런 얘기들은 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약간 있었죠. 그래서 근현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만약 못 보신 분들은 그 뒷부분 잠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근현대사. 자, 그래서 대원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근현대사는 어떻게 간다?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할 대원군 했는데, 이거 오늘 시작하자마자 분필 이렇게 막 잘 부러지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면, 분필이 잘 부러져요. 또 오늘 엄청, 그 느낌이, 딱 시작할 때 느낌이 들었는데, 엄청 부러질 것 같아요. 엄청. 자, 그래서, 1860년대, 그러면, 자, 대원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원군의 정책 이전의 상황은 저희 앞에서 했었는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1800년에 갑자기 종조가 죽고 나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3대 60년간 세도 정치였죠. 그쵸? 그러니까 1860년대 대원군의 등장은 앞에 누구를 좀 보셔야 되냐면 앞에 누가 있다? 세도 정치가 있다. 그래서 세도 정치의 모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도 정치하에서 자 있었던 대표적인 사항들 뭐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요 전에 세도 정치죠. 그래서 일단 세도 정치니까 왕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왕권은 추락하고 그 다음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야. 그래서 민생은 파탄에 이르릅니다. 됐죠? 자, 이런 이제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참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막 폭발하는데 그게 1862년 임술민란이었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 그러니까 근대 태동기 사회에서 홍경래난 임술민란 기억나시죠? 홍경래난은 지역적 차별이었지만 임술민란은 그 세도정치의 모순루이란 삼정의 문란 그게 폭발한 거였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자, 열강들의 침입.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변수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시대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통신라 말, 그 다음에 고려 말, 이런 이제 사회적 모순이 증폭되잖아. 그쵸?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도 커지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요 조선 후기는, 그러니까 26대 국왕, 고종, 27대, 27대 순종,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근해서 할 건데, 근데 요 시기는 그 시기랑 가장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제 대내적 원인 말고, 그 다음에 열강의 침략적 접근, 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외부적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사실은 조선후기의 이런 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25대 국왕 철종이 31살이란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갑자기 죽어요. 자 이렇게 되자 궁중에서 그 죽음을 제일 먼저 알았던 풍양주씨 그러니까 조만영의 딸이었던 조대비가 그러니까 내명부 소속의 환관과 궁녀들의 입을 다 틀어막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찍어놨던 흥성군을 급히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흥성군과 정치적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될 고종은 사실은 흥선대원군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 흥성군 이영의 첫째 아들 제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면이 당시에 나이가 18이야. 그래서 나이가 좀 많다. 그래서 땡. 자, 그리고 이제 그 둘째가 또 있지 않냐. 그래서 둘째가 12살이래. 그래서 둘째가 이름이 제황이에요. 여러분 고종 그러면 26대 국왕 고종 그러면 명복이라는 이름 한번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 명복은 아명이고요. 휘는 제황이에요. 제황.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는 건 흥성군 이하응 그 다음에 뭐 이재황, 이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조선의 왕족은 휘 그러니까 이름을 한 글자를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두 글자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밀려난 왕족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나는 뭐 정치나 국왕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름 표현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버려진 왕족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조대비가 초이스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명복이 그러니까 26대 국왕 고종에 즉위하게 됩니다. 됐죠? 자, 요 고종에 즉위하는
바로 이 해가 1863년이에요. 1863년. 그래서 야 이거 무지하게 부러지는데 오늘 장난 아닌데. 자 그래서 1863년이고요. 그래서 이 1863년 그러니까 고종이 왕위에 오르지만 실제로 고종이 나이가 12살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자 이 조대비와의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합의를 통해서 자 흥성군 이항이 대원군에 봉해져요. 이러면서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10년간 대원군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도 정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거든요. 이게 1860년대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그 각종 한국사 관련된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한능검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주제예요. 됐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좀 해보면 보통 근현대사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대원군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대원군에 대해서 뭐 느끼는 친밀도가 있나 봐. 그리고 또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1860년대에 등장한 대원군의 개혁정치, 자, 3대 정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순들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왕권이 추락해서 문제지. 그러면서 이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대원군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단, 자, 왕권을 국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원군의 정책의 일단 1번은 누구다? 무조건 왕권 강화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범이 수치체제의 모순, 삼정의 문란이었잖아. 그래서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원군이 자 민생 안정책을 해요. 됐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 이 수치체제의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민생 안정책,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열강들이 와서 통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야야 놀자, 야 우리 같이 무역하자. 그런데 대원군의 대답은 뭐냐면 무조건 거부해요. 됐죠? 질.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에 이 단어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조교들한테도 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조교들이 그러더라고. 저희 연구소 조교들이 그러니까 뭐 교수님 요즘에 그런 단어 질 같은 단어 안 써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미안해.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 다른 단어 좀 알려주라. 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그랬더니 조교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요 질의 그 딱 요 느낌 있잖아. 이게 똑같은 단어는 없다 그러더라고. 뭐 있어요? 뭐 어쩔 TV? 아니 뭐 예를 들어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조금씩 다르지 않나 느낌이?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원리대로 돌아올게요.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원리대로 넘어와서. 자, 그래서, 열강들이 통상수교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이걸 뭐라 그랬냐면, 쇄국정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쇄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요즘에 역사학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이 통상을 요구했죠.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한 거야. 우리는 통상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냥 팩트를 말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개입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1860년대에 그럼 뭐라고요? 대원군. 자, 대원군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는 왕권 강화. 그리고 여러분 왕권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경복궁의 중건입니다. 경복궁의 중건. 그러니까 경복궁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조선 제1의 법궁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조선의 궁들이 대부분 불타잖아. 그다음 전후복구라던 광해가 근데 경복궁은 워낙 대규모 궁이고 그다음에 워낙 이 궁이 줄의 원칙에 맞춰서 그다음에 사이즈도 크고 딱 규칙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궁이라고 하는 건 왕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무의 공간 그러니까 자신이 업무를 보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왕과 그 가족들은 생활의 공간이기도 해요. 근데 경복궁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쓸데없이 크고 그리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국왕들이 경복궁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원군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대규모 토목공사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그렇게 많이 사용도 안 했는데 그래서 경복궁을 그냥 놔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창덕궁이나 창경궁이나 뭐 이런 궁터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뭐 경운궁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제1의 법궁, 그래서 경복궁이 그냥 그대로 버려진 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대원군은 왕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조선의 왕실에게 현실을 보여주지 않냐. 이러니까 국왕의 권위가 없지. 그래서 경복궁 중건을 제일 먼저 이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됐죠? 경복궁 중건 일단 1번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생안 정책입니다. 자, 민생안 정책에서는 여러분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 첫 번째 삼정의 문란.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세금 행정이죠. 요건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야. 그쵸?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군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농민을 사실은 진짜 열받게 했던 건 황곡이죠. 그래서 농민 구일제도인데 이게 뭐가 됐다 그래서 고리대로 변질했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농민을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문란해졌는데, 일단 여러분 1번으로 기억하실 건 뭐냐면 호포법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군포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이제 정부는 총액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정의 숫자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총액으로 그냥 갖다 때리고. 근데 조선 후기에 신분제 동요가 있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요 삼각형 기억나시죠? 그래서 삼각형이 조선 후기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양반이 돼버린 거지. 근데 양반은 조선 전김부터 양반 부력의 원칙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양반은 뭘 지지 않는다? 군역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면제층이야.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농민들이 이걸 다 해결해야 돼. 여기에다가 뭐도 있다고요? 관리들의 비리도 있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진짜 미치는 거죠. 됐죠? 그래서 18세기 영조가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영조가 시행했던 균역법이라는 건 시장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김 빠진 개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두 필인 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한 필로 줄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부담은 국가의 공식적인,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부과하는 거는 양은 줄었다 하더라도 요 한 필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의 비리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 그래서 자 18, 19세기 그리고 이후에 19세기까지도 군포는 가장 농민들을 괴롭혔어요. 이 문제를 대웅군이 한 방에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군포를 호 단위로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 양인, 장, 정한테 원래 부과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양반 혹은 상민 혹은, 그러니까 가구마다 군포를 다 내라야. 됐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호포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군포를 어떻게 걷는다고요? 호 단위로 다 걷는 거야. 그럼 이제 결론은 뭐예요? 자, 이제 계속 면제 혜택을 받았던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삼정의 문란, 민생안정책에선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무조건 호포법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서원.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기능은,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죠? 원래는 뭘 했었냐면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을 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또 하나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양반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잖아. 아지트가 되는 거 아니야, 아지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들이 결속력을 강화하고 단결이 강화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서원들이 나중에 비리의 온상이 돼요. 그래서 서원의 모든 재산은 사실은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것도 여러분 한국 사회 쪽 문제로 좀 남아있는데, 종교기관들이, 그러니까 교회니 사찰이니 그런 많은 또 면세 혜택을 받고 있잖아. 그리고 좀 회계도 좀 투명,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는데 그쪽이 좀 회계가 좀 많이 투명하지 않지.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제도권 안에 넣는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학이 당시에 이제 그런 권위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원이 이런 소위 말해서 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제사를 지낸다는 명분으로, 야, 우리 고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적 제사가 그냥 물 떠놓고 지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많은 물질적 봉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럼 니네 농민들은 뭘 하냐? 아니 이 제사 치르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음식들이나 이걸 갖다 놨는데 너네들은 최소한 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제사비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또 농민에게 수탈을 해요. 됐죠?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자 또 농민은 수탈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웅군이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 700개가 넘는, 그리고 이게 기록의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좀 최대 많게는 900개 이상이 됐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전국에 700개가 넘는 서원들 중에 사익서원, 그래서 딱 47개만 남겨요. 47개만 남기고 700개 이상의 서원들을 대대적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이게 제일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서원을 없애는 것은 이 나라의 공자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 유생들이 들고 나오는데, 이때 대웅군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해요. 공자가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그가 백성을 괴롭히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의 서원은
절대 소굴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유생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밀어버립니다. 됐죠? 자, 이게 뭐다? 서원철폐예요. 그래서 민생안전 그럼 일단 두 가지 뭐라고요? 호포법 그리고 서원철폐. 됐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통상소유 거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열강이 통상을 요구했잖아. 그러니까 그 요구한 거에 대해서 대원군의 대답은 뭐예요? 거부한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팩트를 읽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통상소유 거부 정책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요거 좌측에 있는, 여러분 아니 우측이구나. 우측 날개단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순서를 적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첫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됐죠?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험에는 뭐만 나오냐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지금 요단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양요예요. 그러니까 양요라는 게 뭐냐면 양이들이 일으킨 소요사태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서양의 침공을 우리가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우리는 뭘 할 생각이 없다? 그렇지. 문호를 개방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양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요만 여러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두 가지 기억할 사건은 병신이야. 병신. 됐죠? 그래서 자, 사건을 찍어서 물어볼 땐 병신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됐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대원군 1860년대 그럼 뭐라고요? 대원군의 개혁정치. 됐죠? 그래서 대원군의 개혁정치 그러면 세 가지라고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왕권 강화. 두 번째 뭐예요? 민생안정. 그리고 세 번째 통상수교 거부정책이야. 왕권 강화는 뭐부터 기억한다? 경복궁의 중건. 그 다음에 그 다음 민생안정은 자, 두 가지 뭘 기억한다? 호포법이랑 서원철폐. 됐죠?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정책은 순서.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보실 때는 주요 사건을 찍을 때는 병신.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출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미리 다 프리뷰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게 60년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대원군의 자, 이제 왕권 강화 정책으로 가볼게요. 자, 왕권 강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세도 정치의 혁파. 됐죠? 왜냐하면 바로 대원군 집권 전이 3대 60년간 세도 정치잖아. 그래서 정치가 완전히 문란해진 거죠. 붕당 정치는 파탄에 이르는 거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세도 정치를 깨기 위해서는 비변사를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세도 정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비변사라는 저 비정상적 기구 때문이야. 원래는 이름이 이게 변란에 대비하는 원래는 대외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중종 때 삼포회라는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자, 명종 때 을묘해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화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얘가 최고기구가 되잖아. 최고기구.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모든 중대사를 그리고 나중에 그 실제로 여러분 탕평기를 거치면서도 오히려 비변사는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조 같은 경우도 아니 영조 같은 경우도 그 탕평파 육성한다 그랬잖아. 그 탕평파들이 비변사를 장악해요. 됐죠? 그래서 탕평기에도 비변사는 약화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도정치 시기에는 이제는 이 세도정치라는 것 자체가 비변사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이 더 과대해져요. 됐죠? 그래서 하물며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뭐 등수, 됐죠? 석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비빈간택까지 비변사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원군 입장에서는 세도 정치를 깨려면 비변사를 놔두면 안 돼요. 비변사 무조건 깨는 거야. 됐죠? 그래서 비변사 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의정부와 상군부로 부활을 합니다. 됐죠? 자, 의정부는 원래 조선 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은 심하라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앞에서 조선시대 말씀 안 드려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정치기구고요. 그 다음에 상군부는 뭐냐면 군사. 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만든 건 누구냐면 이걸 만든 건 태종 이방원이에요. 이게 원래 태종의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대원군의 개혁정치에서 여러분 하나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 그러니까 요 파트는 교과서의 서술 방식 자체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100년 단위 그리고 구강으로 해서 쭉 서술이 됐다면 자, 이제부터는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간다 그랬잖아. 그쵸? 그 시작이 뭐야? 대원군부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대원군이 근현대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대원군의 개혁정치 그러면 뭐 근대
적이지 않겠느냐, 근대 지향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B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전혀 근대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원군은 구질서의 수호자야. 그러니까 대원군이 여러 가지 세도정차에서 생긴 모순을 극복하고 개혁을 해서 대원군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지향점은 어디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최대 태평성대, 그러니까 태종과 세종 시기와 같은 이런 태평성대, 그러니까 15세기의 조선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원군은 구질서의 수호자지 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그러나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고 했지만 근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왜 대원군이 맨 앞에 있느냐, 근현대사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요 단원은 사실은 누구랑 맞물리냐면 우리가 바로 다음 단원, 그러니까 다음 주제에 44에서 보게 될 개항과 맞물리는 거야. 개항.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를 학계에서 말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문학 쪽에서나 또는 뭐 미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한국 사회, 우리의 역사에서의 근대사를 언제부터 구분할 거냐라고 말할 때 보통 가보개혁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요 가보개혁보다 조금 더 근대사를 길게 보는 학자들은 어디까지로 보냐면 개항부터라고 봐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랑 맞물려 있다? 개항이랑 맞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나 서술의 목표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과 사실은 개항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곧 바로 다음 주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개항을 얘기할 건데 이 개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항을 하려고 좀 자주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병인양요, 신미양요에서 곧 말씀드릴 것처럼 우리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우리는 끝까지 결상전했던 거야.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76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문호가 개방되게 돼요. 됐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기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자, 대원군이 개혁적이라는 건, 근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됐죠?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원래 태종이 그러니까 조선 국초에 정한대군 이방원으로서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도평사사를 박살내고 고려 말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변사라는 게 고려 때 도병마사 도평사사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도평사사를 박살내고 그 다음에 정무는 의정부로, 군무는 상군부로 분리를 했어요. 그걸 사실은 똑같이 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법전, 대전했동. 이건 앞에서 우리가 경국대전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경국대전 4단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종 때,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여기 발음 비슷하죠? 자, 그리고 고종 때 대원군이 대전 회통입니다. 회통. 됐죠? 자, 그 다음에 시행규정 육전조례를 편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법전의 편찬은 원래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예요. 왜냐면 법이라는 건 집행자의 권위를 높이거든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경복궁 완전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납전을 징수해요. 그러니까 경복궁 건축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를 좀 쌓아놨는데 중간에 화재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좀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그럼 대원군이 이게 경복궁이 워낙 큰 궁이거든. 그리고 이게 대규모 토목 사업은 잘못하면 국가 재정에 사실은 너무 큰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이제 또 막 징발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또 민생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거든. 근데 문제는 대원군이 여기에 한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요. 그래서 대원군이 중간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대원군은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여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납전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자, 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 저는 뭐 돈을 얘기하는 거겠죠. 원하는 사람이 납부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혹시 그런 거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불우유토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일 이제 우리 학교 불우유토끼 하는 날이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뭐 이제 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시켜요. 뭐 500원, 1000원, 뭐 예를 들어 뭐 1000원 뭐 이렇게 갖고 와라 시켜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 숙제처럼 내일 불우유토끼 하는 날이니까 1000원을 내라 그러면 당연히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뭐 돈을 가지고 가겠죠. 근데 보면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분명히 생각이 있었는데 깜빡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깜빡하고 돈을 안 갖고 왔어.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담임이 말했으니까 돈 거둘 거 아니에요, 담임쌤이? 근데 만약에 내가 저 뭐 갖고 왔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떡하냐면 이렇게 기입을 한 다음에 집에를 안 보내. 그러고서는 뭐 안 해왔다고 숙제 안 해온 것처럼 저를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를 불이웃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원래는 불이웃을 돕는 거였잖아.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말이 원하는 사람이 나빠하는 거지. 그러니까 담임이 가져오라 그러면 저 어릴 때 무조건 가지고 가야 했던 것처럼, 아니면 불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 원하는 거지 무조건 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은 이걸 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원해서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 나빠한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할 원이라고 했다고 해요.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데 당백전. 당백전이 뭐냐면 상평통보 액면가 100배짜리, 여기 액면가 100배입니다. 그래서 고액권을 발행한 거야, 고액권. 그러니까 사실은 요 대목은 되게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야 건축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한테 시킨 거야. 야, 너 빨리 지금 우리로 말하면 5만 원권이 제일 큰 화폐잖아. 그래서 야 5만 원권 빨리 찍어라. 근데 이제 막 찍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그러니까 대물도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왜 이렇게 넣는데 오래 걸리냐.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화폐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5만 원짜리에 100배짜리, 그러니까 500만 원권을 만든 거야. 그래서 500만 원권을 만들어서 그냥 시장에 풀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비 마련하겠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그 시장에 고액 화폐가 막 풀려버리잖아. 그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가는 폭등하게 돼요. 이러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도 야기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을 또 건축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막 강제로 동원해서, 그러니까 경복궁 중건에 투입을 한 거야. 그래서 원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도 많이 타게 돼요. 됐죠? 이제 많이 받게 되고 대원군은 여기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복궁 중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정의 문란 갑니다. 자, 삼정의 문란에서는 첫 번째 전정이에요. 자, 전정은 뭐냐면, 자, 토지 행정이지, 토지. 한국사에서 전nom은 항상 땅으로 읽어주시면, 자, 땅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요 양전은 원래 국가 조세 수입의 가장 기본이 땅세랑 인세잖아. 땅세를 거두려면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땅을 측량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량전인데 우리는 이제 두음법칙이니까 양전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양전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은결이 뭐냐면 이게 은자가 숨어 있을 은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금이 안 냈던, 그러니까 누락된 토지야. 그런데 실제로 뭐 정부가 뭐 이걸 의도적으로 솔직히 누락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세금을 안 내려고 살짝 숨겨놓은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야? 탈세지, 탈세. 됐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색출해갖고 세금을 다 걷어요. 됐죠? 네, 그래서 요것도 제대로 못했다 그랬잖아. 왜냐면 전정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에는 그냥 총액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전체 뭐 8천억 때리면 조선이 8도니까 도당 1,000억 뭐 이제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포는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반도 군포 내라. 호포제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황곡은 실제로는 이게 농민들을 도와주는 거였는데, 근데 농민들을 도와주겠다는 정부 관청이 농민들을 상대로 오히려 돈 빌려주고 고리대업을 한 거잖아. 이게 백성들의 원성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어떻게 했냐면 정부는 빠져라. 그래서 기관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창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사자가 개인 사자야. 그러니까 개인의 창고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 좀 덕망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되받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 사실은 더 고리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정부 관청은 빠져서 이게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관청이 뭐 하는 거예요? 지방 관청들이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고리대가 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창제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철폐. 그래서 서원철폐는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가장 비리의 온상이고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횡포도 많이 부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서원철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제일 컸다는 거. 됐죠?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생화정까지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 통상소유 거부 정책이에요. 자, 통상소유 거부 정책인데, 통상소유 거부 정책은 일단 여러분 요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자, 순서인데 첫 번째 이 병인박해라는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실제로 이건 대원군이 원인을 먼저 제공한 거야. 대원군이 프랑스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프랑스를 이용해서 사실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게 이 사단이 나는데, 그래서 요 배경을 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원군의 통상수요 거부 정책,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저희가 얘기하려면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대외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대상이 어땠냐면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대외 분위기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됐죠? 그래서 왜냐면 못 보던 서양의 배들이 나와서 뭐 통상하자 요구하기도 하고, 물론 우린 거부했지만, 그러니까 어쨌건 분위기가 좀 쌓이지죠. 그다음에 결정타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여러분 이거 지금 세계사적 지금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건 이후에 우리가 러시아랑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알고는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직접적인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됐죠? 자,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1860년에 국내에 어떤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요. 이게 뭐냐면 바로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이 함락됐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전과의 관계, 그냥 중국과 우리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서양이나 또는 뭐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우리의 짜장 형님이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로 베이징이 함락되고, 그래서 자금성이 함락되면 영프 연합군의 공격으로, 그러면서 청나라 황제가 서쪽으로 도망가는 진짜 개망신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알려지자 충격이죠. 왜냐면 우리의 짜장 형님 집이 털린 거잖아. 만약에 저 서양 오랑캐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막을 수 있어? 저 오랑캐들을? 짜장 형님네 집도 털렸는데?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자 국내 위기감이 더 고조돼요. 그 다음에 연이어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이 베이징 함락 사건을 베이징 함락되고 청나라가 이제 엄청난 위기를 맞았는데, 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누구냐면 러시아예요. 그래서 북극곰 러시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만 때려라, 큰일 나겠다. 그래서 너네들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 이러면서 청나라와 영프 연합군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준 거야. 됐죠? 그래서 사실은 베이징 텐진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는데, 그걸 이제 러시아가 다 중재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웃집 소위 말하는 북극곰이 와서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실제로 요거 도와주는 척하고 더 많은 걸 챙겨가요. 그래서 사실은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라는 땅을 뺏게 됩니다. 이러면서 극동아시아에서 갑자기 확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도를 살짝만 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 국경선을 그리면, 우리나라 북쪽 국경선이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충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북쪽 국경선이 이런 식이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이제 뭘 그린 거냐면, 얘가 백두산이야. 백두산. 됐죠? 그럼 이제 대충 알겠죠? 뭐 중강진이고, 압록강이고, 두만강이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원래 이쪽 국경선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쪽의 국경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냥 대충 그리면 이쪽 국경선이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여기에 청이죠. 청. 됐죠? 여기가 청나라야. 여기까지 되신 거죠. 되죠?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있죠. 바깥쪽. 요 바깥쪽이 누구냐면, 얘가 북극곰 러시아야. 러시아.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그냥 대충 보시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러시아랑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청나라 안에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형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랑 국경선을 맞닿을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죠? 자, 그런데 1860년에,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차 아편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명 에로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청나라와 프랑스가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에 대한 침공의 명분을 만들어요. 에로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징을 공격해서 자금성을 함락시키고 청나라를 침공하는 이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단락되는 게 베이징 텐진 조약인데, 그 베이징 텐진 조약을 러시아가 중재를 해줘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청나라로부터 각각 얻고 싶은 걸 얻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러시아도 이 중재에 대한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땅을 뺏어가게 돼. 자, 요게 뭐냐면 바로 지금 보시면 요쪽 땅이에요. 요쪽 땅. 요쪽 땅을 뺏어가게 돼요.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청나라가 이후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후에 청나라가 뭐 좀만 했다 그러면 아니야 러시아가 뭐 조금만 했다 그러면 청나라가 막 경기를 나타내.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러시아를 엄청 싫어하거든. 바로 이 사건 이후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와주는 척 와놓고서는 가장 많은 청나라를 침탈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땅덩이를 러시아가 뺏어가요. 됐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이쪽 동네 국경선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러시아랑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쪽 땅을 이렇게 뺏어요. 됐죠? 그래서 이쪽 땅을 이렇게 뺏어서 이쪽 국경선이 바뀌어요. 지금처럼.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자 청으로부터 뺏은 요 땅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요쪽이 지금 뭐냐면 요쪽이 동해바다거든요. 동해바다. 그래서 바다와 접하고 있다. 그래서 접할 연자를 써서 연해주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잠깐 소개하는 이유는 이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가면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말할 때 연해주를 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연해주가 너무 중요한 곳이야. 됐죠? 그래서 연해주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이 굉장히 이제 연해주가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러시아가 청나라 사람들 다 몰아내고 자기 땅으로 만들고 그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을 연해주로 이주를 시켜요. 극동아시아로. 근데 여러분 말이 연해주로 이주를 시키는 거지 실제로 러시아 이쪽 동네 위에 동네는 시베리아라 그래서 거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북극곰들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짜 러시아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우랄 산맥을 거쳐서 거의 유럽 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나 상트크부르크나 이제 요런 이제 주요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주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이 연해주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조선인들이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왜냐면 이쪽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도 장기 임대도 좀 해주고 세금 조금 감면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조선인들이 여기로 많이 넘어가게 돼.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여기가 바로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가서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원래 기대로 돌아오면 자,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연해주를 얻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조선을 만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한반도가 그러니까 극동아시아에서 정말 지정학적 요충지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맨날 보는 지도 있잖아. 여기 이제 일본 있잖아. 일본. 그쵸? 그래서 요 지도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잘 보이냐면 오히려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보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를 그러니까 백두산을 위에다 놓지 말고 제주도를 맨 위에다 놓는 거야. 백두산을 아래에 놓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럼 위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해놓고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굉장히 그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게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왜 중국에 관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당시에 중국은 지구에 진짜 중원무림 초절정보수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해서 그다음에 독일 이렇게까지 이제 주열강들이 여기 근처에 다 얼쩡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는 장난 아니죠. 부담스럽지? 그런데 보니까 그 러시아의 영원한 꿈이 뭐냐면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지만 그러나 실제로 당시에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후진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적인 제국이 되는데 가장 큰 이제 발목을 잡는 게 뭐였냐면 저들에게 바다가 없다는 거야. 됐죠? 물론 아예 없진 않는데 근데 워낙 추운 동네니까 위에 여러분 맨 위에 있는 바다는 북극이라 그래서 늘 얼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사계절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 러시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게 러시아의 늘 한계였던 거야. 늘 발목을 잡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따뜻한 곳,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을 갖는 게 사실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예요. 됐죠? 자,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요충지고 따뜻한 곳인 누굴 만난 거야? 조선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얘들 원래 할 일 없거든요. 예를 들어 맨날 북극에 앉아가지고 저기 먼 산, 그러니까 그냥 빙하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야? 맨날 그냥 콜라나 빨고 있고 원래 그랬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 할 일 없는 애들이니까 여기 다 그러니까 어디 와 있는 거야? 두만강변에 다 와 있는 거야. 왜?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됐죠? 그래서 어딜 바라봐요? 우리 쪽을 계속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어떻게 반가움을 표시해요.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워낙 추운 동네 애들이라 얼굴이 얼어서 표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선 뭐야? 공포 영화죠. 그쵸?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월경, 이런 돌출 행동, 그래서 국경선을 넘나드는 이런 돌출 행동,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대외 관계 좀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원래 기대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대원군이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는 여러분 굉장히 사이즈가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원군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EEJ 정책이에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서양 오랑캐랑 누구 교류하는 나라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대원군의 부인이 영민 씨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이 영민 씨인데 이 영민 씨도 원래 살짝은 뭐 세도 가문 같은 권세가 좀 있는 가문인데 진짜 메인 세도 가문은 아니고 조금 변두리 세대 세도 가문이야. 근데 그 대원군의 부인이 영민 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 70년대 우리가 이제 개항 쪽에 가면 제가 민씨 정권 얘기할 때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중전 민씨 민자영이 자기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데려온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잘 알고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 영민 씨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천주교쟁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원군의 부인도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선주교 포교를 열심히, 캐톨릭 포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게 프랑스 선교사들이거든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12명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 근데 이제 프랑스 선교사 대표를 하나 만난 거야, 대원군이. 왜냐면 이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왜냐면 부인은 가끔 만나잖아. 그죠? 그래서 제안을 한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선교사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뭐 남북 통일이겠어? 아니면 뭐 한반도 비핵화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포교죠. 그러니까 내가 포교를 지원해 줄게. 근데 내가 조건이 하나 있다. 네가 본국에 연락을 해서 프랑스 정부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선의 국경선을 근처에서 돌출 행동을 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러시아를 좀 눌러달라. 좀 제압해달라. 좀 가만히 있도록. 이거 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해보겠다고. 그러고서는 그러면은 대신에 약속 지키셔야 된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프랑스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서신을 써요. 근데 프랑스 정부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냥 딱 이런 제안의 거절이야. 뭐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왜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걸 보내? 그 니네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랑 러시아의 국경선 분쟁 문제에 프랑스는 개입할 명분이 없다야. 그리고 또 하나 종교 문제랑 왜 그런 그 예민한 정치 외교적 문제를 연결시키냐. 그래서 프랑스는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딱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한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대원군이 실패를 했죠. 거기다가 또 청나라에서 천주교를 이제 대대적으로 박해하는데 그게 국내에 알려진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대원군을 싫어하던 유생들이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 선교사를 불러서 자꾸 막 만나고 대원군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상소가 빗발친 거야. 그러니까 대원군이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자가 이렇게 사악한 무리들을 끼고 도니까 온 나라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퍼지고 사악에 물들고 나라가 난리가 나지 않냐. 여러분 예전에 그 노론벽파들이 정조 공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한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대원군이 뭐라 그러냐면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자기가 뭔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청을 했는데 지금 거절당하는 이런 또 낭만 상황도 같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야야야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내가 천주교 신자 아닌 거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 눈 똑바로 뜨고 잘 봐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여요. 참 어이없죠. 자기가 부탁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 무려 8,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진짜 대학살인 거야 이거. 그냥 뭐 예를 들어 국가가 뭐 공권력을 통해서 뭐 이제 죄를 있는 사람은 뭐 처벌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 그런다? 병인박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로주 제독이 프랑스 함대를 끌고 조선의 강화도를 쳐들어와요. 자, 이 사건을 뭐라 그런다? 병인 양요라고 합니다. 자, 병인년에 양이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양원수 그다음에 그 한성근 부대가 자, 그래서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끝까지 저항해서 이들을 물리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뭐 본문에 다 적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막상 시작되는 요 분위기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순서.
그리고 두 번째 병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위주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좀 분위기 좀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제 순서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날개단 한번 보실래요? 날개단 보시면 여러분 그 날개단에는 요거 연도 해서 요 이제 사건의 순서만 딱 나와 있죠? 됐죠? 자, 근데 제가 그냥 아예 그냥 요거 띄워놓고 그냥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있는 내용도 제가 이쪽에다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냥 빨리빨리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게 뭐가 주의냐면 신미양요가 특이한 사건이야. 그래서 얘 때문에 순서가 헷갈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병인박해 순서가 병인양요가 아니고요. 제너럴 쇼모노 병인양요. 그리고 오페르토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를 제가 원인 결과로 이렇게 묶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병인박해는 병인양요의 원인이고 제너럴 쇼모노는 신미양요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원인 결과로서 이제 화살표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사건이야. 됐죠? 자, 근데 이게 제네럴 쇼모노와 신미양요가 이렇게 사이에 들어오면서 헷갈리는 거야.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 순서 다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병인양요, 신미양요 갈게요. 자, 병인양요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병인양요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제가, 병인박해 얘기 충분히 말씀드렸죠. 자, 이제 대외적 상황, 요 분위기를 조금 아셔야 되니까 저 얘기 나중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랑 뒤가서 계속 할 얘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다고? 프랑스가. 됐죠? 근데 프랑스를 우리가 뭐라 그래? 불란서라 그러잖아. 불란서.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래도 외울만 해요. 갑니다. 자, 병인양요니까 불란서가 쳐들어온 거야. 병인양요니까 불란서. 그리고 여러분 병이 이렇게 병 모양이 마치 뭐처럼 생겼어? 산성이야, 산성. 그래서 일단 요거 이름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갑시다. 자, 병인양요는 산성, 산성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신미양요는 신미양요 먼저 갔다 올게요. 신미양요는 신미니까 미국이 쳐들어온 거야.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미국이 쳐들어왔어.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신미는 뭐가 없어? 병이 없죠. 병이 없지? 그래서 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성보에서 그리고 초지진에서 그리고 덕진진에서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없다? 산성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병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 병인박해가 원인이 돼서 프랑스 함대가 바로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결국은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이제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끝까지 싸워서 물리는 치는데 대신에 그 프랑스가 북강하군을 잠깐 점령했었어. 그러다가 결국 물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물러날 때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외규장각 문화재를 약탈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의궤예요. 조선왕조 의궤. 됐죠? 그래서 의궤랑 남은 이제 나머지 뭐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이 의궤는 우리가 계속 반환 요청을 해서 실제로는 2008년에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오페르트가 독일 상인이에요. 독일 상인. 그리고 말로는 뭐 지가 모험가라고 그러고 다니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뭐 모험가라고 불리는,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세요? 보면 이렇게 막 모험가라 그러고 막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막 이런 놈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말이 모험가지 그 다 도굴꾼이에요. 다 도굴꾼들.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 또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 가면 실제로 다 그거 훔쳐온 것들이잖아. 그래서 그 대형 박물관 가보시면 그냥 다 이집트잖아, 이집트. 그죠? 그 이집트의 문화재를 뭐 거의 영국이 반 이상 다 갖고 있죠. 그 대형 박물관에 다 갖다 놨잖아. 그죠? 다 약탈 문화재지. 자, 근데 어쨌건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배경에 누가 있냐면 미 제독 슈펠트가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미 제독 슈펠트가 있는데 이제 슈펠트가 독일 상인 오페르트를 시킨 거야. 근데 이거 왜 시켰냐면 미국이 제너럴 쇼문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에다가 뭐라고 이제 야, 이런 배 옛날에 한번 오지 않았냐? 본 적 있지 않냐? 이렇게 뭐 말을 시키면 조선이 대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 그냥 무조건 찔 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슈펠트가 오페르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영군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남영군이 대원군의 아버지예요.
됐죠? 그러니까 대원군의 아버지, 당시에 조선의 집권자가 대원군이잖아. 그러니까 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의 위치를 알려준 거야, 오페레트한테.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요즘에도 좀 이렇게 많이요 도구라고 다니냐? 그랬더니 뭐 오페레트가, 아이, 왜 그러세요? 나 이제 손 씻었어요. 뭐 그러니까 슈펠트가,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걔가 똥을 끊겠다. 그래서, 야, 그렇게 됐고, 내가 그 무덤 하나 알려줄 테니까 너 좀 무덤 좀 한 번만 팔아. 그래서 내가 착수금 확실하게 줄게. 그리고 이게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의 아버지의 무덤이야. 이들이 조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무덤 안에 좋은 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너 다 가져라. 그리고 나에게는 유골만 갖고 와라. 그러면 유골을 갖고 내가 조선이랑 협상을 할 게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 내가 사례비도 추가로 또 챙겨줄게. 그러니까 일 잘해라. 그리고 오페레트를 보낸 거야. 그런데 오페레트가 이 남영군의 묘가 어디 있었냐면 충남 덕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도굴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가 없어. 마을 주민한테 걸려서 바로 실패하는데, 왜냐면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지방 가면 그렇게 외국인들이, 아니 뭐 지방에 따라서 뭐 여기도 많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충남 덕산 같은데 서양인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막 독일 애들이 막 잔뜩 나타났는데 눈에 너무 띄잖아. 그러니까 이게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요. 자, 이걸로 여론은 더 악화되고, 그리고 대원군은 자신의 외교 정책이 맞다. 결국 서양놈들은 이런 짓 하러 온 거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트냥 찍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신명료로 가는데, 여러분 신명료가 주의가 뭐냐면, 주의사항이 이 사건이 보세요. 원인과 결과가 5년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또 원인이 되는 지역과 결과가 장소도 달라요. 원인은 평양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강화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되게 특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66년에 미상선 이제 제너럴 셔모노가 조선에 오게 돼요. 근데 원래 이 배가, 그래서 이게 미국이 조사가 잘 안 됐던 건데, 원래 조선에 오는 게 계획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 쪽에 가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원래대로 물건 사고 팔고 하고 원래 그냥 미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중국, 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 배가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조선을 늘 봤거든. 근데 이제 쟤네들은 무역 안 하는 애들이라는 걸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가서 언젠간 한번 무역을 해야지 했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좀 일이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야, 우리가 옛날에 맨날 뭐 한번 가보자 했던, 야, 조선 한번 가보자. 그러고 온 거야. 됐죠? 그래서 와서 이제 무역하자 했는데, 조선의 대답이 뭐겠어요. 뭐 늘 정해져 있잖아. 그냥 질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뚜껑이 살살 열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양에까지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기어 올라가. 그래서 평양에다가 배를 대고 얘네들이 난동을 부려요. 그래서 막 놀잔 말이야. 그리고 막 난동을 부린 거야. 그래서 말이 난동이지, 민가를 약탈하고 방화, 그리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됐죠? 그런데 얘네들이 동네를 잘못 건드렸어. 이 평양이 어떤 곳이야? 평양이 바로 고구려의 후예가 집중적으로 사는 동네예요. 그죠? 그래서 자, 평양간민 3,000명이 몰려가요. 저 갓나 이 새끼 잡으라고 이러면서 막 3,000명이 몰려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제너럴 셔모노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선원들 22명이 있었는데 진짜 다 때려 죽입니다. 되죠? 그리고 당시에 평양 감사이자 황해도 관찰사가 박규수였는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여러분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인멸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건이 왜 미궁에 빠졌냐면 생존자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박규수가 그 제너럴 셔모논을 다 그러니까 해체를 시켜. 그래서 다 흩어버린 거야. 이제 증거를 인멸한 거죠. 되죠? 그래서 미국이 원래 예정에도 없었죠? 생존자가 없죠? 배 잔해도 뭐 나름 막 이렇게 이리저리 없앴지. 그래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미국이 조선에 갔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정부의 태도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몰래 조선의 연근해를 조사하다가 제너럴 셔모노의 여러 가지 잔해들을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야. 그런데 조선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미 제독 슈펠트가 오페레트를 먼저 한번 보냈던 거야. 근데 오페레트가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켰죠. 그래서 실패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미 함대가 직접 쳐들어옵니다. 되죠? 이때는 미 해병대까지 와요. 자, 그런데 광성보에서 어제연 부대가 끝까지 전멸당하면서 끝까지 항전해.
됐죠? 그래서 이제 초지진, 덕진진은 함락을 시켰지만 이 광성보 준재,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과 그 동생도 마지막 백병전에서 목까지 잘리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전원이 다 죽어요. 근데 너무 결사항전을 해. 그리고 이때 사실은 어제연 부대가 여러분 대원군이 세계 최초의 방탄복 만들었던 거 아세요? 이 방탄복까지 입고 나가던 부대야. 그래서 막 불타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항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미양요는 어제연의 부대가 이긴 게 아니에요. 어제연 부대는 전멸당했어. 그래서 그 어제연 부대 깃발도 뺏기고요. 그 다음에 어제연은 동생과 함께 죽어요. 그 부대원도 다 죽어요. 그런데 미국이 질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됐다. 그래서 그래, 니네는 이제 상종을 안 하겠다. 그러고서는 미국이 그냥 떠나는 거야. 됐죠? 자, 이게 뭐다? 신미양요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자 여러분 대원군 입장에서는 자, 병인양요, 신미양요 다 물리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양원수 부대가 얼마나 죽었건 그다음에 어제연 부대가 전멸했건 뭐 그런 건 대원군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건 서행을 물리쳤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덤벼야. 이 다덤벼가 척합의의 건립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양이 침범인데 비전직화하면 주화매국이라.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랑 어울리는 것 자체가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절대 서양 애들 상종하지 않는다. 결사항전이다. 이게 척합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통상 화의를 주장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척합의를 전국에다 갖다 박고요. 그 다음에 통상주교 거부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원군의 3대 정책까지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마지막. 자,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자, 대표 기출문제 빠르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 밑줄근 중건이래요. 중건. 자, 중건. 다시, 저 중자, 다시 중자야. 다시 건축했다. 그런데 보세요. 중건. 근데 뭘 중건했어? 경복궁이야.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있었던 건축과 관련된 걸 날짜별로 기록한 거야. 그래서 한성부에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매일매일 경복궁의 중건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날까지를 매일 기록했대요. 끝났다. 자, 그러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경복궁 중건이니까 대원군. 됐죠? 그래서 문제는 시간 문제니까 대원군의 집권시기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는 건 중종이잖아요. B. 사창제. 맞죠? 그래서 황곡의 문제를 대원군이 삼정의 문안에서 사창제.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납전이 징수되었다. 맞잖아요. 그래서 경복궁 중건가전에서 원납전. 근데 원하는 사람이 납부한다. 실제로는 원망하면 납부한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대전통편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경국대전 4단계. 그래서 대원군은 대전 통편이 아니라, 통편은 누구죠? 정조. 대원군은 뭐였어? 대전 회통이지, 회통.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자, 1870년대 개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